그 삼성 SDI랑 SK 오른쪽의 수주도 지금 두 개가 다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출하량의 증가와 판가 상승도 예상이 되고 수주 모멘텀도 있다라고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리튬 가격 오른 거에 따른 재고 평가에 대한 환입은 없겠지만은 판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양극재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방송으로는 또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근데 많이 화면에서는 저도 많이 왜 이렇게 더듬으시죠? 좀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맨날 그 대표님 계시다가 또 안론당 분신 처음 옆에 계시니까 네. 긴장되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도 많고 하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좀 샅샅이 잘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2차 전지 하면은 여름에 정말 작년 여름에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이 올라도 시장이 빠져도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 시점 2차 전지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그동안 제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투자자라면은 알아야 될 투자 포인트라는 주제로 좀 가져왔고요. 네. 특히 이제 핵심 포인트가 제가 가장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리고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대중화 시대 그리고 거기서의 신차 출시가 많이 그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미 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대중화 대량 생산 시대와 대중화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요한 거는 강세장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시장이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좀 베팅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선택을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이클을 보고서 선택을 해서 이제 베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 6일에 그 IRA법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북미 시장에서 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LNF 실적 발표도 나왔었지만은 1분기에 이제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가 됐고 컨퍼런스 콜도 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고 가장 이제 많이 뭐 물려 있거나 관심 많으신 쪽이 이제 양극재 쪽이실 테니까 LNF는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LG화학 에코프로빈, 포스코피첸, 코스모 흰소재 이 4사의 현황과 또 에코프로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에코프로 가족사들 실적 발표 내용을 좀 간단히 달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방송에 듣는 질문이 2차 전지 왜 언제 올라가요? 왜 다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2차 전지 주가 흐름이 모두 같지 않다라는 요 네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고 IRA법의 그 최종 가이드에 따라서 특히 FOMC 규정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볼 건데요. 일단은 그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우리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강세장을 전망한 거는 이제 이 상황이 1982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 지수가 1982년도의 강세장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여기 그로스 리서치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방송했던 것과 업데이트된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정기적으로는 달러가 이제 약세로 좀 돌아서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그 미국 채권의 매도로 인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딩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와서 신흥국 화폐와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유동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신흥국 증시도 강세장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되면은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신차가 대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대중화 시대와 요게 맞춰서 이제 그 IRA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을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북미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신차가 대거 출시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도 약간 뒤로 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 같은 걸 통해서 캐즘으로 인해서 투자도 약간 수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제 2025년도에 증설이라든가 신차가 되고 나오게 되면은 실제 실적의 성장은 26년도에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지연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이클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제 맞닥뜨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UAW 파업 지난해 10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UAW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합의 이후에 이제 복지라든가 이제 급여를 많이 인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그 금액만큼 투자를 줄여요. GM이라든가 비용만큼. 네, 딱 스탈렌티스 뭐 그 포드, GM도 마찬가지로 딱 그 급여 인상을 해주거나 복지로 이런 것들을 들어간 만큼 그만큼 딱 정확히 딱 투자금을 줄였고요. 또 이때 당시에 그 IL법의 그 가이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가이드라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부터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전에는 사고 공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사고 공제를 했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 규정이 지난해 10월 6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은 지난해 연말에 사게 되면 올해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올해 사면 올해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구매를 미루겠죠. 그러면 지난해 10월, 11월, 12월 때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사는 게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 이미 찍혔던 숫자는 안 팔렸기 취소를 많이 했겠죠. 취소를 그렇죠. 많이 한 당연히 숫자네요.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UAW 파업에 의해서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를 늦추겠죠. 네. 그러면 봤을 때 이러면 또 광물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입장에서는 내가 더 기다리면은 배터리 가격 더 싸게 조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파는 것도 내년 되면은 보조금도 바로 나오니까 그때 파는 게 유리할 거고 또 배터리 가격 떨어질 것이고 기다린 거죠. 요즘에 그 GM 같은 경우에 지금 컨콜 내용들 보면은 내용이 좋아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 판매 가이던스 변함없고 네. 오히려 상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말리부를 60년 만에 지금 이제 퇴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최근 트렌드가 또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네. 현대차도 모든 차종 뭐 지금 하이브리드카로 출시하고 뭐 이러면서 하이브리드가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이제 저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저 세단을 원하는데, 그만큼의 전기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3, 4년까지는 괜찮다가 고장 나면은 그게 수리비가 막 5, 6천만 한 방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요? 장기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 3년까지만 타고 딱 전기차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증기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 또 전에 일단 원하는 전기차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나오게 되면 그거 맞춰서 할 건데 하이브리드를 장기로 가져갔다가는 수리비 덤탱 쓸 수 있다. 그래서 정비 같은 거 진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비중이요. 이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2030년까지 비중이 그냥 5% 정도로 북미 쪽에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거 전에 금리 인하 상황이 최근에 올해 연 1회까지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페드 의원들이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연 2회 그리고 내년에는 2회, 3회까지 다시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5점 눌렸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이 옵션 만기일이 370에 맞춰놨고 2,710에다가 하방을 맞춰놨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2010.12인가? 15인가? 그거 찍고선 반등 나온 게 아마 옵션 만기 포지션 정확히 딱 맞춰 나온 거고 아마 내일은 뭐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골드만삭스가 7월, 11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첫 예측이 3월이었습니다. 6월, 7월로 후퇴 중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많게는 6번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이제 한 번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 이제 1월 달에 얘기했을 거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사벨 넷이라는 SNS 계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2월 15일에 이거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금융 상황이 상당히 완화되고 연준이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예정인 상황에서 S&P 500 지수는 1982년 추세를 실제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12월 15일 지점이거든요. 1982년도는 이렇게 주가가 갔었고 S&P 500이 요거 실제로 S&P 500 지수 모양이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CPI 좀 쇼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5조 이 추세보다 오버해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간다면은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료도 한 요쯤 자료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1월 초니까 실제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변함이 없을 거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제 시장만 강세장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강세장에서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이것만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미국은 반도체지만은 국내는 잊혀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지난해 초부터 이제 그렇게 봤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아래법에 대해서 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내용 중에서 변한 게 이 핵심 광물 요건에서 그 전에는 이 부가가치 기준이 50%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을 부가가치를 이제 미국 또는 FTA 채굴 국가에서 창출된 광물이어야 하는데 이 50%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 채굴 국가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변경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설정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가가치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국에서 이제 50이 시작이 아니라 나중에 8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에 맞춰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뭐 광물 채굴해서 몇 프로, 가공해서 얼마 해가지고 이걸 믹싱해가지고 이거 50%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이 절대 기준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광물에서 50%든 뭐 가공해서 50%든 나중에 80%면은 채굴해서 80% 또는 가공해서 80% 이런 기준 지켜야 됩니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를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먼저 중요한 거는 이 FEOC 규정이 결국에는 그 배터리 부품 24년부터 올해부터는 그 FEOC에 해당되는 국가 걸 못 쓰고 내년부터는 광물은 못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배터리 소재라는 게 다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규정에서 그 배터리 머티리얼즈라고 추가됐고요. 아까 요건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월 6일에 FEOC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 FEOC 규정이 포함되지 않거나 유예 또는 쟤네 소재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광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 그 중에서 전독스 첨가제 중에서는 카본 블랙과 CNT 도전제가 있고요. 여기 동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액의 원료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전액 용매, 그리고 전액 첨가제, 전액 질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액 용매는 여기 핵심 광물이 들어가 않기 때문에 FEOC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광물이 들어간 경우,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걸 그 FEOC 규정을 유예를 해준 거고, 그리고 그 전급 바인더용 광물입니다. 전급 바인더가 아니라 용 광물. 그리고 전해 첨가제용 광물이고 전해짐 염용 광물인 거예요. 이게 일부 이게 전해 첨가제, 전해질 염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 발표하면 그 다음날 전해 기업들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고 이제 아니라는 거 알면서 급반등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 분리막만 이제 배터리 구성 부품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팅 분리막만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 캐파를 구축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 2년간 그 아래법 보조금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흑연 같은 경우에 핵심 광물이지만은 이게 중국의 천연 흑연은 97.7%, 인도 흑연은 94.3% 중국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2년간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2027년부터는 어쨌든 그 광물을 이제 다른 쪽에서 조달해야 돼요. 어쨌든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 이게 그대로 갔었으면은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장착한 배터리들이 보조금 못 받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배터리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더 늦으니까 장기적으로 호재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미래에셋에서 그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한 게 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전해질 염 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질이 아니에요. 전해질 첨가제용 광물이 FEOC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유예가 된 건데 이건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5월 6일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그 IRA 그 30D 항목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 밸류체인별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엔솔이 좀 수혜가 되겠다. 이유는 이제 중국 쪽의 소싱 비율이 높기 때문이냐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한 건데요. 이제 이제 미국 OEM들 완성차들과 이제 그 정차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조금 수령할 수 있는 차량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보조금 수령 차량이 43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19개였어요. 지금 4월 25일 기준 다시 43개고 올해 하반기에도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한국 밸류체인 내에서는 최대 수혜는 엔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유는 중소식 노출도가 가장 높다라고
라고 그 이유를 한 거고, 분리막은 득과 실이 명확한데 일단 미국 투자의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인다. 왜냐면 기존 분리막을 다가 아니라 코팅 분리막만 이제 그 FAC 규정을 받는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구축을 하면 돼서 캐펙스 부담도 낮아지고 증설 리드 타임도 좀 벌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본 업체도 많이 있고요. 중국도 일부 좀 지출할 수 있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이제 일부 이제 분리막 원단 같은 경우에는 FAC 규정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경쟁은 생겼다. 경쟁 심하게 생겼다. 원래 기존에도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리막은 그 라이법 수혜주에서 좀 뒤로 밀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투자하기가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제 득과 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실이 더 경쟁 부분에서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봐서 가급적인 분리막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응급제는 이제 이번에 그 흑연이 FAC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이제 25년에서 27년도로 2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포스코 피체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흑연, 그러니까 응급제 쪽에 투자를 좀 줄인 이유가 요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피체임이 흑연이나 응급제 시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된 것 외에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숨통을 좀 트여주고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는 시간을 벌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가 이제 FAC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이제 요 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IRA법에 대한 그 핵심 광물이 포함되는 기대감이 낮았어요. 동박은 애초부터. 그리고 그 IRA법 규정보다는 관세 인상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중국 동박은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관세라든가 그 물류비 포함하게 되면은 30% 초반이 나오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동박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3% 초반, 3.45% 정도 물류비 포함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인상 여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높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는 낮아지진 않을 거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중립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일만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FAC 규정이 포함되어 있길 기대했지만은 이 동박 안에는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박 쪽은요? 네. 매수 입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될 건지는 그냥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것 때문에 뭐 매도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극재 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그 TCVT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출 가공 비중 규정을 소폭 완화해서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원조 원재료 소싱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한 걸로 판단한다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리고 그 외 소재 부분, 이게 제가 강조드린 게, 여기 뭐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및 첨가제도 흑연과 마찬가지로 FEC 적용 시점이 2년 이후에 되었다고, 이게 틀렸어요. 원문을 보면 전해질염, 전극 바인더, 전해질 첨가제에 포함된 핵심 광물은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되어 FEC 적용이 보류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해질염과 그리고 전해 첨가제에 들어가 있는 일부 핵심 광물이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이 그 광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추적하는 거 2년 유예를 해준 거지, 전해질 염과 전해질 첨가제가 FAC 규정에 적용 보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전해질 염과 전해질 첨가제, 그 전극 바인더도 아니에요. 다 광물이죠, 광물. 여기 다 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원산지 추적이 어려운 소재 광물, 그래서 흑염이 전극 바인더용 광물, 전해질 첨가제용 광물, 전해질 염용 광물이 2027년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세 가지가 유예가 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광물이 FAC 규정이 유예가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그 전액의 원료의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FAC 규정이 유예되면 악재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원료의 광물의 일부를 뭐 중국도 일부러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액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액 업체들한테는 호재다라는 것이고, 요 리튬이라든가 그 LiPX6 이게 전해질인데, 이거 자체는 FAC 대상이라는 거죠.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오히려 호재다, 전액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결론은, 그래서 그 이번 변경이 이제 미국 OEM 기업과 배터리 셀 업체들의 로비가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나오고, 이거는 전체 산업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 규제로 인해서 장기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그 EV 전략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던 OEM 기업들이 향후에도 전략의 방향성이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흑연이나 분리막 원단, 동박 등 이런 쪽은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소싱처가 변화되는 속도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이거는 이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속도의 문제, 속도 조절의 문제라고 방향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배터리 광물 부품에 대해서 그 영내 생산, 미국 내 생산과 그 FTA 내 생산 비중 조건이 유지되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하나증권에서 그 김윤성 의원이 요 그 광물의 부가가치 적용 요건의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여기에 제가 본 거는 그 핵심 광물 요건이 핵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 국외에서 창출된 광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국에서 추출된 경우에서부터 FTA 체결국에서 추출된 경우에가 나눠가지고 재발행과 나눠서 적용 비율이 올해 4월 1일까지 그 40%, 그 올해 전체적으로는 50%, 내년에 60, 2026년 70, 2026년도 이후부터는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50 곱하기 80이니까 40%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실제 내용 보면은 이거 세 가지인데, 여기는 TQV라고 되어 있네요. TQVT라고도 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부가가치 50% 얘기가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규정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광물 채굴, 가공, 그리고 리사이클이에요. 요 세 가지를 실제 비율을 따져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아까 보면은 50, 60, 70, 80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최고 이제 2027년도에는 광물 채굴 관계에서 80%를 FTA 채굴국이라든가 미국 내에서 채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공도 그러면 80%를 해야 되는 것이고, 리사이클도 8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027년도에.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그 믹싱할 수 있었어요. 이제 광물에서 채굴 단계에서 몇 프로, 그리고 가공 단계에서 몇 프로 합쳐가지고 50%, 60%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무조건 그 80%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광물 채굴 기준으로는 이제 한 65%가 좀 다른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굴 또는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80% 이상 요구하는 그 요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특히 채굴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공 쪽으로 아마 앞으로 맞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가공 및 리사이클 요건이 더 엄격해졌으므로 메탈 가공, 그 양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가공 등 및 리사이클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판단한다 얘기한 거고, 일단은 근데 2026년까지는 기존 조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특별한 주가 변동 요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리튬이라든가 전구체, 리튬, 양극재 기업들의 중요성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에 이제는 이 하나증권 리포트가 어쨌든 정리가 잘 된 거로 보여지고요. 어저께 5월 7일 날 나온 거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를 잘 읽어보시면, 아까 그 제가 이제 코멘트 드린 것만 요것만 잘 수정해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IA법의 변화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돼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이니만큼 배터리 3사 실적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오늘 당장 LNF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역시나 좋지 않았고, 배터리 3사부터 일단 뜯어보자고요. 어땠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아래법 규정 얘기를 했으니까요. 배터리 3사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실적 나온 게 이제 테슬라랑 GM,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 거에 대한 콩콜 내용을 간략하게, 다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GM 콩콜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GM이 왜냐면은 1분기 때 인도량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20배에서 30만 대의 판매 가능성을 유지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유지를 했고요. 올해 이제 전체 판매량은 89만 5만 대, 그러니까 1분기 때 이게 달성을 했는데, 그 전기차 판매는 이제 16,400대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북미에서 20에서 30만 대 올해 팔겠다 했는데 1분기 때 16,000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30만 대 팔 수 있냐, 이게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그걸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얼텀 세일즈에서 9,000대 정도 1분기 지금 판매가 됐는데, 여기 그 테네시주에 있는 그 얼텀 세일즈 2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말에 풀캡화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후로 콩콜에 대해서 그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콩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 20에서 30만 대 유지를 하고, 이거 더 상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난 2개 분기 동안에 그 얼텀 셀즈의 그 수율이 개선되고 있어서 그 배터리 모듈 생산량이 지금 300% 지금 증가가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인도량도 이제 21% 이제 증가를 했고, 그 올해 이제 그 전기차 생산 캐파가 올 여름 기준이면은 2배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원재료가 하고 있고 이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 생산 비용을 절감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25년 수익은 그 미들 싱글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조인트 벤처의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공장 가동 중이고 3월달에 2공장 가동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 예정인데, 원래 그전에는 GM이 이 전기차 판매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이 EV, 그 볼트 EV가 단종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새로운 그 볼트 EV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얼텀 셀즈 플랫폼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을 만드니까,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엔과 LG 화학인데, LG 화학은 과 같이 들어가는 코스모 흰소재예요. 그래서 LG 화학이 이제 그 단결정 양극재 그 대입경, 그리고 소입경 코스모 흰소재가 하기 때문에, 코스모 흰소재가 그 소입경 단결정 양극재를 LG 화학에 납품하면은 믹싱해서 이제 그 엔솔한테 납품하는 이런 구조고요. 전에 그 엔캠이 다 독점이 됩니다. 그 중국 기업을 다 이제 다 전부 다 대체를 해가지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얼텀 셀즈 판매량 급증했을 때는 이 안에서는 아마 엔캠이 가장 최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박은 LG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대만 창춘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FAC 구경이 들어갔었으면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일천하게 파우치 필름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투자하신 분들은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제 이 월텀 셀즈에서 그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 GM에서 이제 LFP 요 전지 개발도 얼텀 셀즈에서 좀 진행한다, 이런 정도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쪽도 이제 메리츠가 좀 요 정리 좀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테슬라는 제가 많은 얘기보다도 테슬라의 그 EV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하이브리드 출시 및 그 EV 전략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일론 머스크가 일가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V 그 모델 2가 이제 2025년도에 최대한 빨리 지금 출시하겠다는 거고요. 저가 차량이죠. 네, 그 25,000달러짜리를 출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2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테슬라는 300만 대의 그 전기차 생산 규모를 확보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4680 배터리는 이제 이거 내재화 뭐 잘 되고 있다는 하는데,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전국판을 이제 엔솔한테 주문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재 실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좀 그 외부 외주를 주고, 테슬라의 그 전기차 300만 대라 또 ESS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내재화 물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솔이라든가 뭐 그 CATL, BYD 아니면 뭐 삼성 SDI 등의 외주 업체들한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가이던스가 내재화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부터 그 엔솔 오창 공정에서 원통 배터리 4680 원통 배터리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북미 쪽으로 앞으로 좀 생산이 될 거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이제 원통 배터리를 하니까요. 거기 ESS용으로도 지금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올해 그 ESS용으로 지금 연 75% 성장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 최대수는 엔솔이 되겠죠, 당연히. 엔솔에서는 이제 테슬라 말고도 이제 하나 에너지 쪽으로 이제 ESS 쪽에 이제 수주가 아마 나올 것이고요. 궁금하셨던 엔솔 쪽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확 줄었죠. 근데 AMPC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AMPC가 이제 1,889억이라서 그래서 뭐 이것 빼면 적자다는 얘기를 하는데, AMPC도 뭐 영업이익이니까 이렇게 포함된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두 가지 의미를 자꾸 보는 게, 그러니까 AMPC를 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업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다소 이제 그 배터리를 좀 약간 폄하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이유로 보면은 CATL이라든가 뭐 BYD라든가 중국에서 중국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들 실적 얘기할 때는 보조금 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조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보조금이 얼마고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 얘기할 때는 보조금 얘기를 빼고 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얘기할 때는 보조금 얘기를 하냐?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의미로서는 AMPC를 빼고 얘기하면은 정확한 업황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엔솔이 지금 현재 그 올해 1분기 때는 그 GM의 그 조인트 벤처 2기 공장 성공률 양산과 출하가 좀 되고 있어서 향후에 45에서 50기가와트시까지 생산력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그 ESS 공장이 본격 착공이 되는데 전기차 쪽은 36기가와트시까지 확대가 되고요. LFP도 지금 17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생산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요 그 BSS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기 이륜차의 완충용 배터리 교환 수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륜차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울 지역에 200대 먼저 스테이션 설치 완료하고 25년까지 1000대 확대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배터리 주행 데이터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기술을 이제 이런 그 스테이션이라든가 배터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요즘 좀 인상 깊은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솔루션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퀄컴이랑 같이 하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되면 동남아 쪽도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스플레이 밸류 체인과 재정에 관해서도 차질 없이 투자 지원 마련하고, 특히 이제 LFP 양극재에 대해서 장기 공급 체결을 해가지고 이 LFP 배터리 생산에 차질 없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AMPC를 빼고도 흑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비타 마진이 14.2% 정도 나왔고요. 올해 이제 1분기랑 2분기 좀 그 전망을 보면은 어쨌든 고가 제품 잘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AMPC 수익이 왜 발생했지? 이랬거든요. 이게 그 삼성 SDI가 미국에 그 모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팩 공장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AMPC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검토를 받아서 이게 3개 분기치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일회성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원래는 올해 AMPC 받을 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좀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2분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ESS 쪽에서도 여기가 이제 배터리 박스라고 해가지고 인터 배터리에서 그 배터리 박스가 나왔어요. 그 ESS 쪽으로 화재도 이제 차단하면서 하는 그 ESS 전력용 그 ESS 판매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센스 쪽, 그 UPS 쪽으로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소형 전지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삼성도 파우치를 합니다. 스마트폰 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1분기에서 잘 팔렸대요. 잘 팔렸는데 2분기 때는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좀 해서 수익성과 안전성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 스쿠터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46파이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양산을 지속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컨콜 정도 그냥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수주잔고예요. 수주잔고가 지금 400조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수주가 자꾸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급증하니까 일시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 압박을 좀 받았던 거죠. 그런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특히 포드가 좀 문제가 항상 많은데 이 고객사가 좀 부진하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수주잔고가 역대급이다. 지금 엔솔이 500조가 좀 넘거든요. 삼성이 200조가 안 될 거예요. 200조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100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엔솔이 500조, 400조, 900조에 삼성 SDI가 한 200조 되니까 1100조가 되겠죠? 대충 계산 그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들었을 때 엔솔 수주잔고가 한 500조 정도 있었어요. 네,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주잔고는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급락을 한 이유가 AMPC라는 게 판매가 많이 돼야지 그만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좀 전분기들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AMPC를 못 받으니까 영업 손실이 확대가 됐는데, 다만 그전과 다른 거는 이제 수율이 지금 전 법인이 90% 이상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손실을 할 때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영업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율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고객사가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2분기부터는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를 하고 또 라인 운영도 최적화해가지고 출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하는 보다 AMPC를 더 많이 받는다.
수익성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도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 합쳐서 지금 2025년도에는 거의 200기가와트씩 부까지 199점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생산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거죠. 현재 이 상태고 88기가와트시까지 그 캐파를 확정했는데 올해 증설하고 증설 우리 가는 거죠. 가파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증설한 물량들이 나중에 매출 잡히면은 26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점프를 하겠죠. 네. SK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콜을 메리츠에서도 했는데요. Q&A 내용만 제가 가져왔고요. 그 배터리 사업의 1분기 수익성 하락 원인과 하반기 영업이 흑자 달성 가능한 근거와 자금 조달 방안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때는 고객사들 재고 조정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올해 이제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AMPC가 증가한다. 신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시장 환경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라인이 아까 제가 수율 잘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인 효율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어떤 하반기에는 어떤 미국 쪽 고객사들의 물량 확대라든가 이를 통한 그 유의미한 AMPC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BEP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조달에 부담이 있는 게 포드 합작과 그 현대 차와 이제 북미 조인트 벤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현대차 통해서는 좀 이제 그 대여금 받고 외부 파이낸싱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약 맺어서 이제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일단 이 자금 준비는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엔솔처럼 그 AMPC 유동화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SK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그 자금 해결하는 데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갖고 있는 SK온의 지분 가치를 지금 증권사에서 영원으로 치르는 이유도 저렇게 400조 수준인데 지분 가치를 0으로 잡고 있어요. 목표가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자금의 부담이 크다고 지금 그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SK온이 향후에 상장되면은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F150 포드 F150 물량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오해를 풀었고요. 또 마지막 쪽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동사가 이제 1분기 때 재고 소진이 됐기 때문에 판매에 저조했지만은 2분기 때 물량 늘린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AMPC 늘 것이고 신차 쭉 나오는 거죠. 하반기 아이니오5, 포드의 트렌지 커스텀, 아우디 Q6 이트론, 그리고 내년에는 포드 익스플로러랑 아이오닉6. 폴스타 쪽에서는 LFP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온과 폴스타는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하량 늘고 판매 늘면 FAC 늘기 때문에 영업이익 확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AMPC를 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헝가리 3공장과 중국 연천 공장에 대한 현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인상 깊은 건 요겁니다. 1분기 전법인의 수익이 90% 토중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막 80%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무조건 80% 이상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근데 90% 이상을 했던 것이고 요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제 강속구 던지는 투수가 제구력이 컨트롤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제구가 잡힌 거예요. 이제서야. 그럼 제구가 잡혔으면은 이제 실전 나가야겠죠. 실전 나가서 공 던지고 그리고 삼진 잡고 승수를 잘 쌓는 것만 남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몸이 이제 그 만들어진 투수가 나가서 바로 뭐 저기보다 계속 경험을 해봐야겠죠. 실적이 다 나올 수 있는 어떤 체력은 갖췄는데 지금 자금 부담 그리고 이제 그 전방 고객사의 이제 재고가 다시 이제 리스타킹이 되는지 이런 수요가 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업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 자금 부담도 같이 이제 맞닥뜨리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어쨌든 자금 수요를 잘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방 수요만 살아나면은 빠르게 현금이 돌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양극재 기업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양극재 기업들도 뭐 역시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죠. 네. 부실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쪽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그 양극재 이제 수출 데이터랑 업황을 잠깐 그냥 요약을 해봤고요. 지금 최근에 양극재 수출이 이제 4월 달부터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이런
광물 가격들이 이제 바닥을 좀 쳤고 특히 니켈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올해 이제 연초에 좀 반등했다가 지금 좀 약간 횡보세에 있지만은 어쨌든 그 이런 광물 가격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은 양극재 업체들은 어쨌든 실적 안정세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레깅 효과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1분기에 이제 특히 3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이제 평균 2만 톤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좀 그렇고 하루에도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는 NCM 쪽의 회복세가 뚜렷한데 일평균으로도 866톤이 나왔고요. 많을 때는 이제 900톤, 1000톤까지도 지금 그 일평균, 하루 평균 수출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형 원재료 투입했다는 그 레깅 효과가 해소가 되면서 또 전기차 수요도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게 회계상으로는 광물 가격을 3개월 평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 때 올라간 게 2분기 때 곧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3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실적 회복은 실질적으로는 3분기부터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2분기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특히 이제 건물 가격, 그러니까 재고로가 많이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NCM 812 그 실제 단가랑 이론 단가인데 여기 그 충전시 저정서라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그 그림을 따갖고 왔고요. 이 빨간색이 실제 수출 단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게 그 이론 단가예요, 이론 단가. 수출 단가의 차이가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기까지는 아마 요 양극재 가격이 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2분기까지는 떨어지고 나서 3분기 때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론 단가랑 수출 단가가 실제 단가 같이 움직이는데 대체로 약 동행을 하지만은 네, 이게 시차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때 보면 안 떨어졌죠. 이런 시차가 생긴다고요.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할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시차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그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엔솔도 그렇고 약간 투자 지연, 투자 축소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도 생산 캐파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캐파를 1년 약간 수년을 했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그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했는데 일단은 지난해 그 5월 달에 엔솔이 28년도 캐파가 47만 톤이었는데 요 가이던스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 쪽으로 내재화라든가 외부 고객사 판매가 이제 계획 이행 중이고요. 여기서 그때 도요타라든가 GM 쪽으로 이제 수주가 나왔고 올해 아마 두세 개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그 폭스바겐과 파나소닉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확정됐고 그래서 외부 고객으로 이게 계속 증가가 되는데 이게 아마 한 두세 건 정도 올해 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그 엔솔을 통해서 지금 그 EB 발행해가지고 지금 25년까지 양극재 투자 재원 조달을 완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재원을 다 마련한 상태고요. 그 LG화학의 그 실적 내용을 좀 그냥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크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보면은 지난해 4분기 때 재고 조정에 대한 기조 효과 통해서 올해 이제 1분기 60% 이상의 양극재 물량이 성장이 나왔고 올해 2분기에도 1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그 양 기준으로 성장이 나올 건데 다만 이제 그 판가 기준으로는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양극재 출하량을 연간으로 24% 성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판가가 2분기에도 15%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돼가지고 매출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양극재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도 2분기 때 양극재 가격 판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수주 물량과 계약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증설 계약은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중장기적 캐파 계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캐파의 그 수년은 있는데 2030년도 캐파 기준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건들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체로 단기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평가 충당금이 환입이 됐는데 456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6.7억 원래 적자 예상했는데 영업이 흑자가 났는데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메탈가 하락이 2분기에 판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2분기 수익성도 1분기 대비해서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겁니다. 대략 20% 정도 판가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그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은 하반기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건데 이 얘기를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인터배터리 쪽에
때도 최근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은 3분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그 시장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이번에 콩쿠르에서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부진할 거에 대한 영향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 2분기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에코프로 BM이 헝가리 공장에 1조 5천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이게 5만 4천 톤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도 지금 검토 중이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투자 규모라든가 시기를 조절하지는 않겠다는데 다만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의 투자 속도 늦추는 것에 따라서 투자 변경도 검토 중인데 일부 뭐 북미 쪽에서 그 캐나다 쪽 공장에 대해서 일부 좀 그 양산 시점을 좀 미루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식적인 이제 그 규모를 좀 조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포스코 퓨처링 같은 경우는요, 그 판매량 자체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그 ASP가 좀 감소를 했고 여기도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467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79억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문제됐던 게 그 N86 그 단결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율이 잘 안 잡혔었어요. 이 수율 개선이 되면서 판매량과 수익성이 증가를 했고, 이거 NCA는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1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되면서 판매량과 수익성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N60 이게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억 평가 손실이 대규모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환입이 된 겁니다. 다시 주고 또 추가가 또 기존 재고가 추가되면서 4분기 대비해서 이게 출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대체로 얼티엄 셀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캐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올해 현재 13만 톤인데 올해 16만 톤까지 구축하니까 좀 추가 더 구축해야 되고 2026년까지 31만 톤의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금 캐파 구축하는 거는 포스코체험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좀 수년한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또 이제 혼다랑 같이 이제 캐나다 쪽에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추진한 MOU 좀 맺은 거가 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수주 잔고가 현재 10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러니까 얼템 셀즈 물량을 봤을 때는 그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을 비교되면 올해 실적 회복은 퓨처엠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얼템 셀즈 물량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회복이 좀 더 올해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에코프로 비행은 이제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렇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캐파 증가가 더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그 내년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모 흰소재는 콩쿨이 없어가지고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 이제 요 얘기입니다. 올해 LG화학향의 단결제 양극재 매출액이 이제 인식이 본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양극재 매출이 이제 890억으로 이제 69% 정분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메탈 가격대 하락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공장이 램프업이 되니까 그 램프업 비용이 초반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유의미한 성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는 2분기 중에 증설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캐파가 3만 톤에서 5만 톤까지 캐파 증설 완료를 했고 여기는 올해 말이지만은 올해 말에 10만 톤이지만 6월 말까지 10만 톤이에요. 그래서 10만 톤 캐파 구축한 것들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다 LG 화학 쪽으로 들어가는 그 단결적 양극재, 그 소유경이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단결재 양극재가 지금 쇼테지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코스모 쪽에다 증설을 되게 빠르게 요구를 했고 6개월 빠르게 지금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곧바로 10만 톤 또 들어가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ASP가 상승 예상이 되죠. 지금 그 양극재 기업이 다 마찬가지. 2분기까지는 판가 떨어지고 3분기부터 올라가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그 판가가 높은 게 하이니켈일 때 높고요, 단결정일 때 높아요. 근데 지금 코스모가 주력을 하는 게 지금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상 대비해서 판가 상승폭이 가장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믹싱 중에 이제 하이니켈 제품이 믹싱이 많이 그 가장 동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 SDI 쪽에서는 지금 ESS만 들어가는데 그 미드니켈 쪽으로 전기차 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NMX로 됐는데 어쨌든 SK온 쪽과도 지금 그 수주 그 퀄테스트가 거의 완료 구간에 있고 올해 연내 수주 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그 삼성 SDI랑 SK온 쪽의 수주도 지금 두 개가 다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출하량의 증가와 판가 상승도 예상이 되고 수주 모멘텀도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상상이 증권 건데요. 그 1분기에 그 가동 예정이었던 신규 양극재 생산 설비는 테스트 진행에 따라서 가동 시기가 소폭 지연된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1분기 때 좀 예상보다 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분기에 이게 신규 가동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특히 상반기까지는 코스모 인소재는 이 리튬을 사입하거든요. 네. LG화학을 통해 사입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고 평가 손실과 환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실제 가장 안정화될 것이고 하반기에 물론 이제 리튬 가격 오른 거에 따른 재고 평가에 대한 환입은 없겠지만은 이 판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양극재 종목 중에서 코스모 인소재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름에 한창 2차 전지 핫했을 때 들어가셔서 조금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 또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좀 들어가 봐도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섹터별로 좀 나눠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가족사 그 컨퍼런스 콜 정리된 것만 잠깐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나머지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실적 얘기 나왔는데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에코프로 HA는 흑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실적이 에코프로 뭐 BM이 이제 재고평가 환입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거 없이 이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 에코프로 HA는 4분기에도 흑자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단분기까지 수익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BM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판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이 세 개 같이 연동을 같이 되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HN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는 그 가족사양 수출의 사업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케미컬 필터 사업의 판매 호조로 따라서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이 8%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케미컬 필터 사업은 주로 반도체 쪽에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이 수출의 사업은 에코프로 머티와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에코프로 쪽에서 그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 V2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거기에 핵심이 기업이 에코프로 HN이에요. 폐배터리부터 이제 전구체, 양극재로 가는 요 순환 구조에서 요게 에코프로 HN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 폐수를 산업용수와 메탈로 구분을 해서 전구체 원료로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 그 폐수는 산업용수로 재활용해서 산업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그 제로 웨이스트 워러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체 원가의 30%를 감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매출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사업부문별로 안전정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분기 수익성이 전 분기가 한 18% 정도 나와가지고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2분기 전망도 이 전지 재료 사업향 수처리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영업 흐름이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향후에는 발전되면은 그 외부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단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상황에 감안해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생산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대체로 에코프로 그룹은 상반기까지는 이제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대체로 이제 2분기까지는 에코프로 그룹도 전반적으로 좀 주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에코프로 HN이 그나마 이 안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에코프로 HN이 좀 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는 저는 좀 지금은 뭐 매수 관점을 보지는 않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 지금 버티는 정도로 좀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포스코피체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21선 위에서 지금 있는데 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대체로 21선을 하회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적이 얼마큼 방어되느냐에 따라서 전방공학사가 이제 GM을 전방공학사로 있는 것과 뭐 포드를 전방공학사로 있는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노력한데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그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가 인상되면서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 얘기를 제가 타방송에서 했었는데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은 그 원가 경쟁이 제일 중요해요. 원가 절감을 얼마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광물 가격 우리가 이제 PQ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P는 이제 결국 광물 가격이에요.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은 이런 거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싱처럼 다변화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고 Q는 어쨌든 간에 그 성장 전기차 시대는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퓨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좀 앞으로는 보는 것이죠. 지금의 기준 구간은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시예요. 가격.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원가 절감을 가장 잘해 놓으면 나중에 Q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P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는 그 기업의 이익이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원가 경쟁력을 잘 갖춘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잘 보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움직임에서 말씀 아까 하셔서 요 얘기를 주제를 2차전지 주가 흐름 모두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정해놓은 건데 양극재 기업들 4사거든요. 에코프로비에, 포스코피체, 코스모신소재, LNF 있는데 2023년 상반기까지 주가 좀 올라갔다가 이때 LNF만 이제 교환사채 때문에 그때부터 빠졌던 것이고 양극재 기업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 잘 올라갔다가 2022년에 그 박스권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이제 급격하게 7월까지 급등 나왔다가 최근에 빠져서 이렇게 쓰리바닥을 보통 만들고 코스모 흰 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덜 빠졌어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LNF도 쓰리바닥인데 지금 오늘 아마 시간이 별로 안 빠졌던데 근데.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가 그렇게 못 가다가 전액 기업들은 엔캠도 상장하고 나서 2년 만에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그리고 더커스코피아가 이제 다커스로 올라갔고, 그리고 솔브리홀딩스, 동아기업은 지난해 이제 연말 그 3분기 때, 3, 4분기 때 미리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양면분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빠졌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양극재 기업 주가가 부진할 때 전액 쪽으로 투자를 했었으면은 성과가 달랐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모두 다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동박 기업들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다른 이제 주구장창 빠졌다가 그래서 양극재 투자할 때 동박 보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SKC는 이제 그 유리기판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왔고 롯데 LNG 머티리얼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솔루션전자가 AI 동박 거의 모멘텀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최근 양극재 종목들 좀 부진할 때 동박은 이렇게 올라왔고 고려 아연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셀은 주구장창 빠졌죠. 빠졌는데 지금은 보통 보면 저점을 잡는 모습이고 금양은 광물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또 자회사 양극재도 가니까 좀 복합적인데 그래서 섞여 있어요. 이게 좀 모양새가. 어쨌든 이것도 쓰리바닥 잡는 모습인데 리튬 관련 종목들은 에코프로, 포스콜링스, 금양이 대표적인데 사실 금양이랑 이게 다 같이 움직였죠. 이때 당시 휴스키즈가 먼저 터졌어요. 금양이 먼저 에코프로가 아니라 금양이 먼저 터졌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포스콜린스가 이제 나중에 따라갔고 강원에너지는 그 전에 이제 한창 리튬이 올라갈 때 이때 방송에서 이제 그 리튬 그 가공 업체들 소개되면서 미래나노테, 그 강원에너지 이런 급등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공시 내용이 좀 지저분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리튬이 붙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막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고요. 에코프로 워티 상장하면서 MSCI 페나케 이슈로 크게 올라갔었고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수주 증설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자사주 매각 나오면서 이제 또 최근에 유증해가지고 또 완전히 주가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 H는 좀 에코프로 그룹도 좀 움직이 좀 다르죠. 근데 최근에 저점 깨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좀 쌍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약간 달라요. 에코프로 H는 최근에 올라간 게 이때 인터배터리 때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그것 때문에 거기 수혜주라서 올라왔던 거고요. 그리고 첨보는 이제 좀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부품 쪽은 TC 스틸이 신고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원통 배터리 모멘텀 받고서 이것은 조정을 나왔고 사마 알루미늄 코스피 200 편입이 된 이후에 그리고 조정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국산업은이랑 동원시스템즈도 이거는 인터배터리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이거 다 이렇게는 또 원통형 배터리 쪽이죠. 그리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PNT, 윤성, 하나기술 다 보면은 지난해 7월 이후로 고점을 통해서 다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빠진 이유가 하반기에 원래 수주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장비 업체들 그런데 전방 업체들이 투자가 좀 지연이 되면서 연말에 좀 수주가 좀 몰릴 거라 생각했던 게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은 굉장히 다 실적 대비해서 다 영업비익 배수 다 낮더라고 다 상당히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이제 요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배터리 셀, 리튬, 양극재, 전해, 전구체 이런 부품 장비들 주가 흐름 다 달라요. 같이 동행하는 거 있지만 대체로 차별한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몰빵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에코프로 몰빵 안 되고요. 앵커 몰빵 안 되고 포트 다변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에다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런 리튬, 양극재, 전해액 등 소재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여전히. 장비 쪽은 이유는 어쨌든 그 피크아웃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저는 아직도 지금 주가는 장비도 싸다가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피크아웃에 오히려 향후 있고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솔루션 그 장비 수주 업체들을 보니까 일부 저가 수주를 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가 수주 경쟁도 일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그 소재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보면은 일단 북미 시장에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급증하는 기업을 주목을 해라. 북미 시장에서. 그리고 또 아래법에 의해서 그 FEC 규정의 수혜가 큰 기업을 보자. 또 이제 2차적인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이면 더 매력이 있다. 본업 외에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이면 더 좋고 그리고 2차전지 기업 중에서 본업이 있고 추가로 신규로 2차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본업이 좋아지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기업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경영이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아까 제가 PQC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한테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GM과 LG 에너솔루션의 밸류체인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GM의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SK온도 이 수주잔고라든가 향후에 이제 그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 현대기아차를 통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저는 SK온 밸류체인도 잘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 SD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류체인은 속한 기업들은 소재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 소재가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셀과 부품 쪽을 같이 보고요. 장비를 마지막으로 봐서 이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서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종목을 대놓고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제 그 내부 그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있어가지고 종목 추천을 대놓고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고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2차 전지 공부 제대로 해보니까요. 준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너무 성의 있는 시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